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부동산 세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부동산 활동에 따른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 활동에 따른 조세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활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이제 취득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보유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양도를 하게 되면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한 2, 3년 주기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건 뭐냐면, 어떤 세금은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할 때 다 발생하는 세금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금은 취득하고 보유할 때만 발생하는 세금도 있고, 어떤 세금은 보유하고 양도할 때만 발생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금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취득, 보유, 양도할 때 다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은 여기에는 이제 어떤 세금이 있느냐? 자, 여기는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실 때 농부, 우리 농부는 우리가 1년 내내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때 농사를 짓고, 보유할 때 농사를 짓고, 양도할 때 농사를 짓는다. 자,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세목이 있다는 거 암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하고 보유할 때만 발생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지방교육세라는 세금이 들어갑니다. 이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취득할 때는 이제 우리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이제 등록면허세에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할 때는 이제 재산세에 부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 부과되기도 하고 재산세 부과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보유, 양도할 때 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는데요. 보유, 양도할 때는 우리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득이 발생해야지만이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과거에는 이제 부가세였지만 지금은 이제 독립세로 개정이 됐고요. 그러면 취득할 때는 왜 없느냐? 취득할 때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취득할 때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럼 보유하면 어떤 소득이 발생할까요? 임대소득이 발생합니다. 임대소득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양도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양도소득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임대소득이나 양도소득이 일어나면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활동에 따른 세금의 분류는 이 정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여기다 더 얹어서 말씀을 드리면, 취득하고 양도할 때만 또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취득하고 양도할 때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뭐가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인지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인지세. 그래서 인지세는 취득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양도를 했을 때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인지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요 종류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요. 간혹가다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보유할 때만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만 발생이 되죠. 말 그대로. 네. 이렇게 추가로 정리를 해 주시면, 요거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들 접근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시면 부동산 세법의 개념 챕터 2장을 말하죠.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의의가 있고, 2번 부동산 활동별 관련 조세 구분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별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요. 그 구분의 의미가 바로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할 때는 농어촌 특별세, 부가치세, 다음에 취득, 보유할 때는 지방교육세, 보유, 양도할 때는 지방소득세가 있고요. 취득, 양도할 때는 인지세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상의 내용을 그 밑에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2편의 지방세 총솔로 가겠습니다. 자, 제2편에 보시면 챕터 1장, 제2편의 챕터 1장 지방세 총솔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방세와 관련된 이제 총괄적인 이론을 설명해 놓은 건데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 1편에서 배웠던 우리 용어, 조세 용어가 여기서도 중복해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슷한 내용들은 그냥 체크만 하고 가고요. 특이한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지방세 개념이 있고 의의가 있고 이제 지자체 의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오른쪽에 2번에 보면 지방세 분류도 뭐 다양하게 분류가 돼 있죠. 자, 여기서는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국세는 이제 이런 것이 없는데 요 지방세는 좀 세분화돼 있어요. 요 지방세는 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그게 광역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요. 광역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두 번째는 기초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광역단체라는 것은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기초단체는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세금을 우리가 부과하는 세금이 지방세가 있고요. 특별시, 광역시, 도가 주체가 돼서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세금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세금의 수입이 들어오면 이 세금의 수입을 어떤 경우는 특광도에서 관리하는 세금이 있고요. 또 이 세금의 수입이 들어오면 어떤 거는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세금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보통 지방세는 걷는 주체는 시군구가 다 걷어요. 시군구가 직접 걷고 시군구가 납부도 합니다만 실제 세수 관리, 세금의 수입 관리는 특광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시군구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험범위 나와 있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디 들어가느냐? 예, 취득세는 특광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실 필요 있겠네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좀 특이한 건데요. 등록면허세도 과거에는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다 없어지고요. 예, 도하고 구에서만 관리하는 세금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이제 도구세라는 거. 그 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직접 세금을 걷기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세는 이렇게 더 세분화돼서 분류가 됐다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그 자료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부동산 관련 지방세의 관여세권자에 따른 분류는 도 또는 특광지세가 있고 시군구세가 있고 특광시군구세, 도구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캐치할 거는 취득세는 특광도세가 있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도구세가 있고 전세는 시군구세가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두 번째 챕터 지방세 기본법에 나오는 이제 지방세 기본 목적, 용어의 정의, 뭐 다양한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용어를 공부한다라는 차원에서 한 번씩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오른쪽에 동그라미 5번 과세표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번에 표준세율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알아둬야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13번에 제2차 납세무자. 자, 그러면은 제2차 납세무자는 이런 거 있었죠. 우리 용어 시간에 본래의 납세무자가 납부 책임을 다 하지 못하면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가 2차 납세무를 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2차 납세무자 개념이었었어요. 그래서 본래 납세무자가 일부는 냈는데 일부가 이제 미납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미납된 세금을 2차적인 납세무자가 책임지는 것을 제2차 납세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24번에 가산금. 자, 가산 23번 동그라미 가산세, 24번 가산금. 자, 가산세라는 거는 어떤 거 있습니까?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을 가산세라는 것이고 가산금은 체납된 세금의 연체 이자적 개념을 가산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산금에는 일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요.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 그 세 번째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지방세의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3번에 지방세의 납세무. 자, 여기다 별 표시 하나 해놓으시죠. 지방세의 납세 의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납세 의무.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 국세할 때 했었죠.
세금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 납부할 의무 절차가 이게 단계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 단계는 3단계가 있는데, 자, 1단계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납세무가 성립하는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납세무는 성립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2단계는 뭐냐면, 납세무가 확정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뭐가 있냐면, 납세무는 소멸하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납세무는 성립돼야 되고, 납세무는 확정돼야 되고, 납세무는 소멸돼야 된다. 이렇게 3단계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납세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상태를 우리는 납세무의 성립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네 가지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납세 의무자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과세 대상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과세 표준, 그 다음 세금률이 결정이 되는 거였었죠. 자, 이런 요건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성립하는 거냐. 그 성립 시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이 성립 시기가 여러 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역시 지방세에서도 성립 시기를 잘 정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세액을 결정하는 거죠.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주면 세액을 확정한다. 다만 확정 방식은 신고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 있고 고지를 통해서 확정하는 것이 있다. 자, 고지가 되는 것을 다른 말로는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보통징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세금은 어떤 세목별로 어떤 세목은 신고가 되는 것인지 고지가 되는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 이게 여기서 중요한 포커스가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소멸이 됩니다. 소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멸되는 사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유 5가지를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랬죠. 뭐가 있었냐면 납부하면 소멸되고 역시 지방세도 충당하면 소멸된다. 충당이라는 것은 체납된 세금과 돌려받을 환급세액과 서로 상계해서 없애는 것을 충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부과의 취소, 부과의 효력을 없애는 것을 부과의 취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제척 기간의 만료. 자, 제척 기간의 만료라는 것은 자, 과거에 신고 사항을 살펴봤더니 과거에 누락된 사실이 밝혀졌다면 나중에라도 강제로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제척 기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악의적이냐 선진적이냐에 따라서 기간은 어떤 거는 5년, 어떤 거는 7년, 어떤 거는 10년 이렇게 다양하게 기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소멸시의 완성이 있다고 그랬죠. 소멸시의 완성. 자, 소멸시의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이미 부과는 끝났다. 이미 부과는 다 끝났는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미 부과는 다 끝났는데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강제로 징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강제 징수를 통해서 소멸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개념을 우리는 소멸시의 완성 이렇게 썼죠. 그래서 우리가 납충부재에서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으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5년으로 통일되어 있었다. 이렇게 기간도 좀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 바로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성립 시기 정리를 잘 해 주실 필요 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로 시험 범위에 있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언제 성립하느냐. 얘는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면 성립합니다. 내가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이런 취득이라는 행위가 일어나면 취득 행위가 발생이 되면은 일어나죠. 취득하는 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느냐. 홍길동 명의로 등록을 하거나 면허를 득하면 되거든요. 역시도 이것도 등기 등록하는 때가 되겠습니다. 등기 등록하는 때가 납세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언제 납세무가 발생하느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가 발생이 됩니다. 과세 기준일에 납세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현재 시점이 되겠습니다. 매년 6월 현재 시점에 납세무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6월 현재 시점에 누구 소유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자료 보시면 지방세 납세의 성립 시기에서 첫 번째 취득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홍길동 명의로 취득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되겠죠. 취득하면은 취득하는 자가 정해지는 거니까 즉 과세 요건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납세무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2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고요.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는데, 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자, 밑줄 하나 쳐볼까요? 등기 등록하는 때. 다만,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재산세는 지방세고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국세인데 재산세랑 똑같이 성립실시이기 때문에 옆에다 같이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따진다. 왜냐면은 우리가 재산세나 종부세는 소유자가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만약에 이 물건이 토지예요. 토지라는 물건을 갑도 소유하고 있었고, 을도 소유하고 있었고, 병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만약에 갑이 을에게 2015년도 2월 10일 날 매매를 했고, 다시 을은 병에게 2015년 10월 5일 날 매매를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 소유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납세무자를 알아야지만이 납세무가 발생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몇 월 며칠을 기준한다? 6월 1일 현재 시점으로 납세문자를 따지자. 그러면 6월 현재 시점으로 납세문자를 따는 거니까 당연히 이 경우에는 갑이 됩니까? 을이 됩니까? 병이 됩니까? 그렇죠. 을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럼 을에게 고지성은 날아가야겠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특정 부동산 밑줄 하나 쳐봅니다. 특정 부동산은 과세 기준일이다. 요 지역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이 재산세랑 같이 움직이는 병기세입니다. 그 특정 부동산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재산세의 병기세라고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의 병기세다. 병기라는 것은 병행하여 기재한다 이겁니다. 병행하여 기재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면 재산세랑 같이 움직이니까 얘가 6월 1일이면 병기세도 동일하게 6월 1일로 옮겨져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과세 기준은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에다가 써놓으세요. 부가세. 지방교육세는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우리 부가세 독립세 배웠었죠? 바늘과 실과 연계. 바늘은 독립세, 실은 부가세였었어요.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당연히 뭘 따라가겠어요? 지방교육세 성립 시기는 본세를 따라가겠죠. 만약에 취득세에 부과가 됐다. 그러면 언제가 되겠어요? 취득세는 납세의 성립 시기가 취득하는 때니까 지방교육세도 취득하는 때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등록면허세에 부과가 된다면 얘가 성립 시기는 등기 등록하는 때니까 지방교육세도 등기 등록하는 때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밑줄입니다. 그 과세 표준에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성립하는 때. 이 지방소득세라는 것은 법인소득세라든가 개인소득세 소득이 발생이 되면 같이 움직여서 발생하는 독립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나 법인세에 따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성립시기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번의 수시부가. 수시부가라는 거는 우리 국세 시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를 우리는 수시부가라고 하죠.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를 수시부가. 자, 여기다 써놓으세요. 수시부가는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사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엔 지방세 납세문 확정. 자, 확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납세문자 스스로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신고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를 통해서 확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세목이 신고고 어떤 세목이 고지냐라고 나눈 것을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면은 참고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취득자가 신고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받은 자가 직접 신고를 통해서 결정하고요. 재산세는 고지서를 고지 발송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은 신고하는 때가 된다. 신고로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동그라미 3번 위 1번 외의 지방세,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자체가 결정하는 때다. 자, 그 3번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동그라미 3번에다가
보통징수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3번에다가 뭐라고 써요? 보통징수. 네, 보통징수를 통해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 3번에 납셈의 소멸 사유. 자, 요 종류는 외워두자고 그랬죠? 요거는 납충부제소 이렇게 암기해두시면 돼요.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제척기한은 만료, 소멸시 완성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밑줄이죠. 납부, 충당, 부가의 취소. 그 다음 페이지 제척기간 내 지방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 3번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때다.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제척기간은 상황에 따라 5년, 무신고가 이제 7년이고요. 사기 등이 됐을 때는 10년까지 연장이 됩니다. 반면 소멸시효는 5년으로 통일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거기 보시면 좀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작년에 사기 등일 때는 그 박스 보시면 10년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밑줄 상속을 원인으로 추측하는 경우 상속의 동그라미입니다. 징여가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추측하는 경우에는 10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등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이다. 무신고는 7년이죠.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에는 몇 년? 5년이 되겠습니다. 5년. 그래서 5년, 7년, 10년 이렇게 정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지방세의 가산세. 자, 가산세에 대해서는 우리 국세하고 흐름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잠깐 해드리면요. 우리 가산세라는 세금은 이거 있었죠? 가산세라는 것은 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 내 의무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로 신고 세목, 신고 의무가 있는 세목이 주로 이런 가산세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예 무신고, 신고를 안 했다거나 두 번째는 신고를 했긴 했는데 신고를 적게 한 거예요. 즉 과소신고를 한 겁니다. 과소신고. 그런데 이때 그 원인이 모르고 이럴 수도 있고 알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모르고 선의로 알면서 악의적으로. 자, 따라서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로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 했을 때 무신고는 곱하기 20%가 되는 거고 과소신고는 곱하기 10%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정한 경우. 부정하다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통해서 안 했다 이거죠. 뭐 사기 등의 원인으로 그랬을 때는 40%가 가산세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신고는 20%, 과소신고는 10%. 이때 부정한 행위로 무신고했다거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했을 때는 40%가 발생이 됩니다. 엄청난 가산세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가산세라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가산세 규정이 이제 무신고하고 과소신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정한 경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내가 무신고한다거나 일반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고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모르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다시 고쳐서 뭐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냐? 기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자가 늦었지만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신고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 그 다음에 과소신고자가 늦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 그래서 기한 후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정신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를 언제까지 하면 되고, 수정신고를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 자, 그러면 이런 신고를 해주면 무슨 혜택이 없냐. 무슨 말이냐면, 아예 신고를 안 하거나 아예 적게 신고했긴 했지만, 고쳤잖아요. 그렇죠? 늦게라도 고친 거고, 늦게라도 수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좀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기한 후 신고나 수정 신고를 해주면은 가산세 감면 혜택을 줍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줘요. 그러면 가산세 감면은 언제까지 해야지 감면되느냐?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에 했을 때 가산세 감면이 되는 거고 수정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했을 때 우리가 가산세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이내에 주면은 여기는 50% 감면, 여기는 50% 감면이 되고요. 6개월 이내에 해주면 역시 이 경우에도 50% 감면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산세 감면 혜택은 두 가지예요. 1개월 이내에 주면 50% 감면, 6개월 이내에 주면 역시 50% 감면이 된다.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신고? 수정신고. 요런 1개월 이내에 주는 것은 무슨 신고?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규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산세 감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상의 내용이 거기 보시면은 4번에 지방세, 가산세 보시면 가산세 부과가 있고 그건 읽어보시고요. 자, 2번에 무신고 가산세 밑줄 하나만 쳐놓으세요. 무신고는 일반적으로 몇 프로? 20%. 부정할 때는 40%. 그 비율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3번에 밑줄, 가로 3번에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일 때는 10%, 그 다음 부정할 때는 40%. 그렇게만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가로 6번에 가산세 감면이 있죠. 자, 가산세 감면에 대한 규정은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습니다. 2번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내용을 읽어보시되 우리 기한 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주면은 50% 감면이 되고 수정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해주면 50% 감면이 된다. 그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오른쪽 5번에 지방세 세율 있죠. 자, 거기선 알아둘 세율이 다 읽어보시되 표준세율을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한세율 하나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세율은 표준세율이에요. 표준세율. 그럼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요 개별 세목 중에서 가장 먼저 이제 배울 세목이 뭐냐면 취득할 때 내는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취득세가 되는데요. 취득세가 됩니다. 그러면 취득세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를 매매로 샀다. 상가를 매매로 삽니다. 그럼 상가 매매 시에 세율은 몇 프로 되는 거죠? 4%가 됩니다. 4%. 4%. 그러면 모든 매매가 됐을 때 상가 금액이 1억이든 2억이든 모든 매매가 됐을 때는 4%가 돼요. 상가는. 이런 상가 등의 매매 금액이 얼마나 되든 간에.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표준세율이다 합니다. 즉 매매할 때 사용해야 되는 표준 또는 뭐 기준세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나 이런 기준세율이 4%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4%를 딱 이렇게 이제 설정을 딱 해준 다음에 4%를 딱 설정해 준 다음에 이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뭐 1억이었을 때 4% 딱 4% 정해놨어요. 4% 정해놨는데 만약에 어떤 재해 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천재 지변 등이 재해 등이 일어나면 그런 재해 지역 같은 경우 4% 다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좀 세율을 낮춰줘야겠죠. 그랬을 때는 이제 조절이 가능한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0%까지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 5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고 최하 50%까지 끌어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을 우리는 탄력세로 합니다. 그래서 표준을 딱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표준을 딱 정해놓고 기준을 딱 정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표준세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정이 가능한 거죠. 여기에는 이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그다음에 제한세율. 제한세율은 지방세를 부과할 때 이를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 최고세율이다. 그러니까 딱 어떤 범위를 제한세율은 딱 세율의 범위를 딱 정해놨어요. 정해놨다면 이 정해둔 세율의 비율을 초과하여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여도 초과해서 적용이 될 수 없는 거. 이런 걸 제한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한세율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지방세 징수 방법. 요거는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요거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 적용 세목 다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신고 납부, 보통 징수, 특별 징수가 있죠. 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세금을 확정할 때는 신고, 바로 이제 이겁니다. 확정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지방세도 신고 납부를 통해서 확정하는 방법이 있고 고지를 통해서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고지가 되는 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보통징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대표적인 세목이 뭐가 있습니까? 신고 납부되는 세금은 자 밑줄 취득세, 취득자가 직접 신고합니다.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는 등록받은 자가 직접 신고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중에 동그라미 특정 자원입니다. 자 만약에 그 지문에 특정 부동산 하면 틀려요.
특정 부동산 하면 틀립니다. 특정 부동산 하면 틀리고 특정 자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육세 중에서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된다. 그 다음에 보통징수에는 재산세, 지역자원혈세 중에 동그라미, 특정 부동산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중에 재산세 등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세목은 무슨 세목이다? 보통징수. 예. 특히 이제 지역자원혈세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혈세는 보통징수고, 특정 자원은 자진신고 납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징수가 있는데요. 요 특별징수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의 뜻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특별징수하고 좀 비슷한 표현이 뭐냐? 특별징수하고 좀 비슷한 표현이 뭐냐면요. 우리 국세로 따지면은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이거를 특별징수라고 표현합니다. 특별징수라고 표현해요. 그럼 원천징수는 어떤 거냐면 어떤 행위라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행위라면 바로 세금을 떼는 거죠. 그런 걸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도 그렇게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바로 어떤 세금을 띄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특별징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도세징수의 위임, 그런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챕터, 이 두 번째 취득세로 가겠습니다. 자, 취득세에다가 별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도 출제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세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어떤 세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득세라는 것은 취득 행위를 하는 자가 네, 부동산 등을 취득을 하게 되면, 네,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 취득한 금액이 있겠죠. 그 해당 취득 금액에다가 곱하기 일정 세율을 곱해서 우리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를 우리는 취득세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뭐 복잡한 말 없죠, 여러분들. 자, 취득세는 취득이라는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시는 법률행위. 이 취득의 법률행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원시 취득이 있습니다.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최초로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건물을 신축했다. 이런 게 원시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계, 소유권을 넘겨받은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승계받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유상으로 승계받는 것. 무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상속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유상이라는 것은 이제 매매로 넘겨받는다거나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주취득이 있겠어요. 간주취득. 간주는 원시도 승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취득인 것처럼 보는 것을 간주취득을 합니다. 자, 이런 취득 행위를 하는 자, 이 하는 자람은 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개인 또는 기업이 납세문자가 되는 거죠. 주체가 돼서 부동산 등을, 그러면 어떤 걸 취득해야 되느냐? 부동산 등을 취급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이 10가지 종류는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거를 세법 용어로 한번 고쳐보면은 취득행위를 하는 자. 여기 바로 이제 우리가, 뭘 말하냐. 납세문자를 말하죠. 납세문자. 자, 납세문자가 됩니다. 납세문자. 두 번째, 부동산 등을, 요게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과세 대상을 말합니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 그 다음에 이제 뭐니도 머니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 대상이 토지다. 그럼 땅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상가다. 상가 건물 가격이 있겠죠. 그러면 취득하는 금액이 있을 것이고, 이 금액에다가 일정 세율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취득 가액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 뭐였죠? 과세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라고 있었죠. 그 다음에 세금의 부담 비율을 정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납세무자, 과세 대상, 세 번째 과세 표준, 세율, 요 네 가지, 동그라미 1번부터 요 네 가지를 뭐라고 배웠었죠? 과세 요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과세 요건 충족이 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죠? 납세의무의 성립이라고 했었죠. 예, 납세의무 성립. 그럼 취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이 성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죠. 자,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이렇게 했었죠. 자,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세 총론에서 배웠던 납세의무의 절차를 응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된다. 그럼 이제 성립되면 이제 뭐예요? 이걸 가지고 확정을 줘야죠. 확정. 2단계. 그럼 확정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죠.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 고지가 되는 방식이 있다. 그러면 취득세는 무슨 방식? 신고 방식이 되겠죠. 신고를 통해서 이제 확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and 확정하고 이제 납부를 하겠죠. 그럼 납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되겠죠. 그래서 성립됐다가 확정됐다가 소멸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립, 확정, 소멸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 응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납세무자에서는 우리가 원시 취득자도 있을 거고 승계 취득자도 있을 거고 간주 취득자도 있겠죠. 이 중에서는 우리가 수업 목적상 간주 취득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부동산만 있지는 않습니다.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대상이 무엇인지 이 과세 대상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파트예요. 취득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어떻게 곱해서 계산할 것인가. 이게 내용적으로는 제일 더 중요합니다. 단권 메뉴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 요령은 어떻게 되는지. 역시 취득세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있겠죠. 그럼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예, 얘는 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플러스 6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이것도 기본적인 암기사항이니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자료에 보시면 취득세의 첫 번째가 있고 2번 취득세 성격이 있습니다. 자, 성격 몇 가지 한번 검토해 볼까요? 취득세는 법률적인 측면에서 취득 행위를 과세 객체, 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는 행위세다. 자, 이때 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 행위, 유무상의 승계 취득 행위, 그 다음에 간주 취득 행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가 세 번째 보시면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라 증가하는 담세력. 담세력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을 말하죠. 그런 능력만큼 내는 것을 응능과세라고 하죠.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을 응능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뭐 상가를 2억에 샀다면 2억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거고, 뭐 4억에 샀다면 4억을 부담할 능력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응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취득세는 두 번째 줄 법인 등의 구분 없이 개별 과세에 따른 비례세율을 사용한다. 그렇죠? 그다음에 첫 번째 줄은 취득세는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 대물세이다. 우리 그 용어 시간에 배웠던 거죠. 우리 물세라는 용어가 있었죠. 물세. 그럼 물세 반대말이 뭐였죠? 인세였죠. 인세. 인세는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거고 물세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가 등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 상가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누군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이 물건값을 중심으로 세금을 따지는 것을 물세라고 하는 거고 인세는 인적사항을 따지는 거죠. 취득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인적 사항들을 다 구분해서 상황을 따져서 세금을 매기는 것을 우리는 인세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뭐였었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었으면은 과표가 늘든 줄든 세율은 일정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비례세율이라는 거죠. 과표가 늘어나든 아니면 줄어들든 세율이 일정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과표가 늘어나든 줄어들든 세율이 일정한 것을 비례세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있습니다. 자, 과세권자. 과세권자는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첫 번째, 취득세는 납세지. 자, 납세지라는 것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준 장소를 납세지라죠. 그런 납세지 관할 도지사 또는 특광시장이 부과한다. 하나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지방세는 광역단체에서 관리하는 특광도세가 있고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시군구세가 있다고 그랬었죠. 얘는 특광도세가 되겠죠. 그렇죠? 특광도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납세지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납세지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그 해당 물건의 납세지는 해당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러면 소재 중심으로 결정하는 거죠. 해당 물건의 소재지 관할에서 납부하자 이런 거죠. 소재지. 이때 포인트는 주소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소지가 아니라 물건의 소재지가 된다. 그러면 소재지 관할 이렇게 납부한다는 거죠. 소재지.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맨 밑에 2번에 납세무자 별표시 하나 해놓으시고요. 자, 납세무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도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또 개정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취득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득세는 납세무자를 취득행위를 하는 자인 원시 취득자, 승계 취득자, 간주 취득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취득행위별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원시 취득자가 됩니다. 원시 취득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죠. 예를 든다면 뭐가 있을까요? 건물을 신축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신축을 해요. 자, 그러면 건물을 신축을 했다면 누가 내야 될까요? 신축한 자가 내야죠. 그러면 그 신축한 자를 우리는 건물주라고 합니다. 건물주. 그렇죠? 그럼 건물주가 원시 취득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매매로 샀습니다. 그러면 매매로 산 사람이 내죠. 그러면 매수자가 되겠죠. 매수자. 네, 매수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속을 받으면 누가 내겠어요? 상속인 각자가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상속인이. 만약에 네 번째, 증여를 받았다면, 자, 증여받은 수중자가 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이거든요. 법률 사실. 사실상 취득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원칙적으로 납세금을 지면 되겠죠. 자,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럼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그 취득자에는 오른쪽에 1번 과세 물건에 취득하는 자가 있고 여기에는 2번 사실상 취득자. 사실상 취득자의 개념은 뭐냐면 거기 보시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밑줄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즉 보통 취득하게 되면 홍길동면허 등기전을 받도록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더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실제로 취득사실이 입증됐을 때는 취득으로 보겠다라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뭐라고 쓰시냐면 실질주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취득하는 자가 내는 거다. 이런 거를 사실상 취득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더 자세한 납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취득하는 자인 납세 의무자 기본 개념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